안녕하세요, 오신만입니다. 이전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댓글이 공격적이고 좀 비아냥적인 댓글인데 질문은 좋네요. 그래서 이 댓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처음부터 사업이 잘 되면 첫 해는 이 수직 상승하고요. 그 뒤로는 내 사업이 매년 두세 배씩 성장합니다. 이렇게 3, 4년 계속 성장해요. 보통 사업이 이렇게 급성장하는 이유가 사장에 잘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사업 아이템이 신규 아이템이나 경쟁자가 없거나 기존 자영업자들과 마케팅 방법이 달라서 고객에게 노출이 잘 돼서입니다. 지금은 사업 홍보가 인스타, 릴스, 쇼츠가 당연하지만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런 거로 내 사업 홍보하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사업이 잘 돼 돈을 벌면 점점 초심을 잃어요. 다 본인이 잘나서 잘 됐다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아직 젊은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성공 비결이 뭐예요? 아유, 제가 뭘 저보다 잘난 사람 많아요. 전 구멍가게죠. 보통 이렇게 겸손한 척 말하지만 절대로 그들은 겸손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에 들어갈게요. 첫 번째, 근본 없는 사람을 만나 근본 없는 사업을 배운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사업이 잘 돼 돈을 좀 만지면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젊은 사장들 모임인 독서 모임, 미라클 모닝 모임 뭐 이런 거 나갑니다. 모닝 모임인 아침 7시나 9시 이렇게 쓸데없이 일찍 만나던가 아니면 저녁 시간에 호텔이나 분위기 좋은 조그만 술집을 빌려 모임을 가져요. 여기서 근본 없는 의심스러운 놈들한테 이상한 걸 배워요. 관종인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인스타에 수시로 올립니다. 너가 스포츠카 타고 호텔에서 밥 먹고 해외여행 자주 다니고 한강이 보이는 좋은 사무실 아파트를 등지고 앉아서 일하는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면 일반인은 너의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너의 제품에 확신을 가지게 돼서 너 제품이 더 잘 팔릴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유명한 척해서 유명해져라는 말을 하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막 사업이 좀 돼서 돈 좀 만지기 시작한 어린 초짜 사장한테 허영과 허세를 심어주죠.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닌데 명품을 두르고 스포츠카 뽑고 좋은 아파트 월세 살고 누가 봐도 사치인데 사치를 사업을 위한 투자라 말해요. 큰 투자가 필요 없는 서비스나 강의를 파는 사람한테는 저 논리가 맞지만 돈이 있어야 돈을 버는 구조의 제조 유통업은 저라면 좆됩니다. 내 사업이 잘 나가도 아직 어린 사업자는 내공이 부족하니까 본인이 1년에 10억 매출을 올려도 50억, 100억 매출 올리는 사람 만나면 바로 아닥하고 꼬리 내려요. 이 바닥은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매출 높은 사람이 형님이고 선생님이에요. 나보다 매출 높은 사람의 말을 진리라 여기고 교주처럼 따릅니다. 몇 번 보지도 않고 정체도 모를 사람인데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무지성으로 닮으려고 해요. 저 사람이 사업으로 돈을 번 건지 아니면 돈을 번쩍하는 건지 아니면 남의 돈을 투자받아 사업하는 건지 어쩌다 코인으로 크게 한 방 먹고 그 돈으로 사업 놀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부모 회사를 물려받은 건지 조금 시간을 두고 사람을 봐도 되는데 자영업자들이 추진력 있고 성격 급한 사람이 많다 보니 의외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냥 쉽게 믿어요. 하지만 나도 일단 스포츠카에서 내린 사람 보면 겸손해집니다. 저 사람이 개똥 같은 말을 그럴싸하게 해도 난 반박을 못해요. 왜? 스포츠카를 몰고 왔으니까.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저 사람들 집, 가게, 사무실 초대받아 가게 되니 자연스레 내 눈이 높아지고 씀씀이가 커져요. 나도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내 영역에 초대하려면 나도 저들처럼 비슷하게 살아야 하니까 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하튼 지금의 검소한 삶을 5년 이상 유지하면 나중에 벤츠 타고 한강은 안 보여도 서울에 아파트 살 정도 되는데 지금도 젊지만 5년 10년 뒤에도 젊은데 마음이 급합니다. 뭐가 그리 급한지 리스로 외제차 스포츠카 뽑고 이 경치 좋은 아파트에 월세 삽니다. 이러면 순식간에 부자가 되고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이 돈 쓰는 재미를 일찍 알아버리면 돈 못 모아요. 일단 지금 2천만 원 이상 버니까 월세나 리스비로 600만 원 이상 나가도 한 1,400만 원이 남고 올해 내년도 내 사업은 성장할 거라 이 정도 품위 유지하는데 쓰는 돈은 사치라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내 삶의 질을 높이면 사업하는 재미도 더 느끼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이 또한 투자고 세금 감면의 일부라고 자기 객관화 시켜버려요. 아직 이 손에 잡히지도 않은 미래의 수익을 지멋대로 현금화시켜 미리 땡겨 써버립니다. 이게 다 빚인데 근데 좋은 집에 살아도요 사업이 바쁘면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스포츠카도 막상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면 하차감이 있다 하지만 타고 내릴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차체가 낮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곳도 제한적이고 혹시라도 긁을까봐 발렛 주차는 거부당하는 곳도 있어요. 밤에 술 먹고 대리기사 부르면 대리기사가 당황해합니다. 결국 데일리카를 따로 사야 돼요. 물론 돈 많은 사람은 저런 거 신경 안 쓰지만 어설픈 사업자는 존나 신경 써요. 문제는 저런 모임에서 화려한 인맥을 쌓아도 내가 망하면 연락 못해요. 부자는 망해도 3년 갑니다. 하지만 월세 리스 인생은 망하면 내게 아니라 빌려 썼던 거라 바닥이 아니라 끝없는 지하로 추락합니다.
나는 망했어도 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처음부터 내 거였고 내 소유였으니까. 하지만 월세 리스로 살다 망하면 진짜 이 몸뚱이만 남아요. 보통 20대 창업자들 중에 초반 좀 성공하나 싶다가 저렇게 허무하게 망한 애들 종종 봤어요. 망하고 나서 잘 되려고 사업에 투자한 돈 날린 건 그렇게 아깝지 않아요. 저 과정에서 남들이 안 된다는 걸 실현시켜 성취감을 느끼고 공부하고 배운 건 경험으로 남지만 월세나 리스로 쓴 돈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부자인 것처럼 행동할 때 만난 인연 다 부질없어요. 어차피 내가 어려워지면 저들한테 도와달란 말도 못해요. 나도 망하고 제일 후회된 게 직원한테 좋은 사장 소리 들으려고 밥값 회식비 아낌없이 쓴 거였어요. 이렇게 매달 식비로 큰 돈 나갔어요. 나중에 사업이 어려워져 직원 복지가 떨어지면 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나가요. 아무리 이전에 잘했어도 월급을 밀리는 순간 난 나쁜 사장이 되고 차라리 저 밥값으로 쓴 돈 절반을 보너스로 주고 더 능력 있는 직원 채용할 걸 많이 후회했어요. 사업 잘 될 때 의미 없이 탕진한 돈, 사업 망하면 제일 후회돼요. 돈 관리나 잘할 걸 하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이 통장에 노는 걸 못 본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대단한 사업이 아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주워들은 게 있어서 돈이 놀면 손해다. 돈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계속 끊임없이 투자합니다. 뻔한 얘기지만 자영업자는 지금 하는 내 사업으로 가장 큰 성공, 가장 큰 돈을 벌어서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 중엔 돈보다 그냥 일이 좋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성취욕, 명예 때문에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끝없이 자기의 한계를 시험하는 낭만 가득한 사업자도 있어요. 법인회사 대표인데 월급은 200만원. 언뜻 보면 성공한 사람 같은데 집은 월세 전세 살고 돈 버는 족족 회사 키우는 재미로 살아요. 집보다 사무실이 더 좋고 사무실이 집보다 편해요. 이들은 사업으로 돈을 굴리면 복리로 투자 수익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집 이런 부동산은 내가 계속 성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 큰 돈이 들어오니까 그때 사면 된다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보면 뭔가 대단해 보여요. 나도 처음 꼼꼼한 시절엔 저런 사람을 대단하게 봤는데 내가 사세를 키워보고 확장해 보니까 나중에 저 사람들은 왜 저러나 이해가 안 갔어요. 일반인이 하는 비즈니스가 굳이 삐까뻔쩍 사무실을 운영할 이유가 없거든요. 한참 잘 될 땐 강남, 압구정, 코엑스몰 있던 사장님들이고 젊은 청년 사업가로 TV 출연도 자주 했는데 지금은 경기도 어디 구석에 있고요. 재무제표를 보면 망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저 사장님들은 젊은 시절 케이블 TV 나와서 사업에 투자하느라 집 살 여유 없었다 말하는데 결국 작게 사업을 운영해서 부동산 구매를 한 사장님들이 지금은 다 승리자가 됐어요. 보통 어디서 책 한 권 읽고 책 한 권 읽은 지식과 어디서 주워들은 강연을 듣고 저걸 내 사업 운영에 써먹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사업은 그리 대단한 사업이 아니에요. 닭 튀기고 온라인 판매하고 커피 뽑고 봉지옷 만들고 보통 이런 사업이에요. 이미 시장에 예전부터 존재했던 아이템이고 나 하나 없어져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같은 생존형 자영업자가 스타트업이나 중견 대기업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좆됩니다. 우리 사업이 커졌을 때 그때 따라해도 늦지 않아요. 우리는 외부 투자를 받을 수도 없고 상장이 목표도 아니고 상장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수익을 몇 달 못 내면 바로 폐업입니다. 근데 종종 출혈 경쟁, 치킨 게임을 해버리는 사업자가 있어요. 본인이 후발주자다 보니까 이미 누군가가 먹고 있는 이 파일을 뺏어오기 위해서 이 덤핑 전략을 쓰는데 저게 시장 교란 행위예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잘 나가는 아이템을 마진을 포기하고 팔지만 다른 물건에서 마진을 챙기자는 나름의 전략도 세우는데 저런 전략 오래전에도 있었는데 안 먹힙니다. 어차피 기술 진입 장벽도 낮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서 이 내 눈앞에는 경쟁자가 없어져도 또 새로운 누군가가 널 죽이기 위해서 덤핑 전략으로 나옵니다. 난 상도를 어느 정도 지켜야 한다 생각해요. 조금 싸게 파는 건 상관없는데 덤핑으로 파는 건 그냥 너 죽으라는 거예요. 난 내 사업을 20년 넘게 운영하면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다양해지고 손님이 오면 내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옆 가게 물건도 같이 팔아줘요. 이게 굉장히 이상적이고 실현되기 힘들지만 이러면 서로 윈윈합니다. 우리가 한때 서로 잘 나가는 걸 서로 카피하고 덤핑 전략으로 서로 죽이려고 했는데 결과는 다 안 좋았어요. 그냥 이렇게 모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도요. 5년, 6년 지나면 큰 위기가 오는 이유가 인건비가 계속 오르니까 원자재 가격도 올라요. 인플레이션 여러분 알잖아요. 하지만 내가 판매하는 물건 가격을 쉽게 못 올립니다. 내가 가격을 올리면 경쟁자도 따라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누군가 가격을 올리지 않고 버티면 나도 가격을 못 올려요.
작년에 내 영업마진을 25% 보고 팔았다면 올해는 22%로 줄었을 거고 내년엔 20에서 21%로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매년 줄다 보면 한 4, 5년 지나면 본전 아니면 적자가 돼요.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어설프게 올리면 내년에 또 올려야 하니까 적어도 3년은 가격을 올리지 않을 생각으로 인상해야 하는데 경쟁사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사업 초창기야 경쟁사가 없어서 내 사업이 성장했지만 2년 뒤면 나보다 더 나은 놈들이 많이 생겨요. 내 사업이 계속 성장하면 모르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현금 흐름이 나빠지는 이유가 인플레 현상 때문이에요. 내가 20년 전에 매출이 하루 평균 60만원에서 120만원 나왔고요. 이익이 40에서 55% 남았어요. 2025년 지금 물가 기준으로 과거의 매출과 비슷하려면 적어도 3배 정도의 매출인 한 180에서 360만원 정도의 매출이 매일 나와야 하지만 현실은 30에서 9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옵니다. 20년 전보다 돈의 가치는 떨어졌는데 매출마저 반으로 줄었어요. 사업이 망하는 이유가 많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인건비, 자재비, 월세는 오르는데 그 오른 고정비만큼 내 물건값을 못 올려요.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안 삽니다. 공산품이 죽을 만큼 꼭 필요한 물건도 아니잖아요. 내가 20살 알바로 60에서 70만원 받을 때 대학생 형들이 과외로 한 명당 30만원 받았고요. 3명 그룹 과외 하면 60만원 받았죠. 근데 27년 지난 지금도 30만원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오르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유통 제조업을 하는 입장에선 온라인 판매 초반 돈이 없다 보니까 물건을 많이 가져오지 못해 주문이 밀려들어도 팔지 못했던 답답했던 그때 그 상황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돈 생기면 물건을 채웁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물량을 들여오면 단가가 좀 싸져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 물건이나 자재를 미리 들여놓습니다. 남의 물건 받아서 전국 소매상에 자재 납품하는 사람들 이익률이 7에서 25% 사이인데 회전율이 좋은 물건은 이익이 7에서 10%고 잘 찾지 않는 물건은 15에서 25%인데 이들은 1% 이익이 크기 때문에 여윳돈이 생기면 2, 3%라도 물건을 싸게 들여오기 위해서 계속 물건을 시켜 거래량을 키웁니다. 근데 물건을 보관하려면 냉동식품, 신선식품도 있으니까 창고에 냉동시설도 설치해야 하니까 시설 투자비가 들죠. 물량이 늘어나면 창고도 사무실도 커져야죠. 인력도 뽑고 고정비가 그냥 확 늘어납니다. 근데 저런 10% 20% 남기는 사업이 족같은 게 내가 월 1,000만 원을 벌려면 거진 8천에서 1억을 팔아야 하는데 이익은 작은데 매출이 크니까 나가는 세금은 많고 연 매출 2억이 넘으니까 소상공인 공짜 혜택은 하나도 못 받아요. 이 매출만 보면 내가 큰 돈 버는 것처럼 착각이 드는데 세금 낼 때 현타 옵니다. 말이 사장이고 자영업자지 이런 남지도 않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 존나 많아요. 근데 내 사업이 기울어 돈이 급하게 필요해도 이 창고에 있는 물건이나 자재는 돈으로 바꾸기 힘들어요. 차라리 완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나은데 덤핑이라도 파니까. 원자재로 가지고 있으면 제품을 만들어야 현금화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물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만들어도 안 팔려요. 나도 그랬고 내 주변 유통 제조업자들이 좀 싸게 준다고 원자재 등을 창고에 쌓아놓고 언젠간 쓰겠지 싶었지만 결국 돈 주고 다 버렸어요. 결국 나중에 보면 다 부질없어요.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을걸. 돈이 없지 물건이 없진 않거든요. 그리고 보통 식당도 잘 되면 사세를 확장시켜요. 맛집으로 뜨면 2호점, 3호점, 4호점 내고요. 보통 자영업자들 생각보다 숫자에 무지해요. 그냥 단순하게 점포를 늘리면 내 수입도 늘어난다 생각하죠. 일이 잘 풀릴 때 내 대가리가 꽃밭이라 내가 하면 다 잘 될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식당 점포를 늘리기는 쉽지만 그 자리를 채울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우선입니다. 사람을 키운 다음은 점포를 늘리는 게 맞는데 다들 반대로 하죠. 가게를 맡긴다는 건 이 현금과 매출을 맡기는 건데 진짜 정직한 사람,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죠. 내가 아는 사장님이 가게 3개를 운영했는데 직원들이 삥땅 치는 걸 알지만 해고하고 다른 애를 뽑아도 걔도 삥땅 치니까 그냥 출근 잘하고 성실한 삥땅 치는 애를 자르지 못했죠. 대략 자신이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삥땅 쳤어요. 지금이야 포스기가 있었지만 과거엔 포스기가 없을 때였어요. 그리고 직원으로 있을 때 일을 잘했다고 그 사람이 관리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 완장을 채워주면 사람이 변합니다. 보통 사장님들 가게 늘리고 사세 늘렸다가 사람 관리가 안 돼 마음고생들 많이 해요. 노동부 신고가 어려웠던 10년 전에도 직원 눈치 보고 살았는데 지금은 사람 관리가 더 힘들고 더 눈치 보이죠. 나도 13년 된 직원이 있었고요. 물건 할 돈이 없어서 가게를 내가 직원한테 맡기고 일용직을 다녔는데 내가 있을 때랑 직원이 있을 때랑 매출 차이가 많게는 5배 차이가 났어요.
손님이 달라는 건 직원이 찾아주지만 더 이상 권하지 않고 영업도 안 합니다. 하지만 내가 있으면 절박하니까, 내 사업이니까 새로운 상품도 권하고 영업도 합니다. 직원한테 사장처럼 해달라는 건 무리예요. 믿고 맡길 수만 있어도 좋은 직원이죠. 그 이상은 애초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만들고 핸드폰 만들고 게임 만들고 로켓 발사하는 사업을 하면 SS급 인재가 줄을 서겠지만 우리가 하는 사업은 월급도 많이 못 주고요. 보통 사람들이 평생 직장으로 여기지 않는 들이라 좋은 인재를 만나기 어려워요.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이 뭐 D나 C급 인재를 가르쳐서 진짜 잘하면 B급까지 만드는데 이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A급 인재가 되진 않아요. 잘해야 B+, B++는 될 수 있어도 A급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애초에 사장이 B급이면 B급 인재도 키우지 못하고 인재를 알아보지도 못해요. 내가 아무리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도 내 사업을 관리해줄 사람을 못 만나면 사세 확장해도 손해만 봅니다. 우리는 이 1+1을 2라고 알지만 관리할 사람을 못 구하면은 1/1, 0입니다. 가게가 3개면 3배로 돈 버는 게 아니라 3배로 망할 수 있어요. 어느 일터든 사장의 자리를 안 지키면 생산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요. 과거에 뭔가 큰 변화가 오는데 10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2015년 이후부터 너무 빨리 변해서 일개 개인 자영업자가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과거에 자신이 성공했던 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미래의 사업 계획을 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망가지는 겁니다.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처럼 전문 경영인을 쓸 수 있다면 그래도 변화에 대처가 가능한데 닭 튀기고 커피 볶고 봉제 제품 만들고 온라인 판매하는 일반 자영업자한테 전원 만원 하나마나한 얘기입니다. 내가 자영업으로 한참 돈 잘 벌었던 이유가 난 무역을 했어요. 과거 오프라인 시대일 때 무역하는 사람은 유통 제조업의 이 끝판왕이었습니다. 국산으로 만들어 팔면 60에서 70% 남았지만 중국에서 수입해 팔면 200에서 300% 남았어요. 당시 내 아이템으로 무역을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돈을 벌 수밖에 없었죠. 근데 중국 알리바바 사이트가 나타나면서 무역의 허들이 엄청 낮아졌어요. 허들이 낮아진 것도 문제지만 알리바바는 소량 주문이 가능했습니다. 난 저 당시 한 아이템당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수입을 했어요. 나는 리스크가 컸지만 알리바바로 수입하면 1,000만 원으로 한 30가지 이상 물건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손해를 봐도 몇십만 원이라 나보다 더 경쟁력이 있었어요. 2014년 9월 알리바바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고 난 이때 사세를 크게 확장한 상태였어요. 난 알리바바 상장 뉴스를 보면서 살짝 불안감을 느꼈어요. 어쩌면 저게 내 밥줄을 끊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알리바바가 대중한테 알려지려면 5년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나의 큰 착각이었어요. 내 거래처는 이미 알리바바를 통해 물건을 본격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했고요. 이젠 소매상에서 유통업체로 변신해서 이젠 내 파트너가 아닌 경쟁 상대로 변했죠. 난 이 사실을 1년 반 뒤에 알았어요. 과거의 기업과 경험을 토대로 중국에서 엄청난 물량을 수입한 상태였는데 내 거래처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했고요. 이젠 경쟁 상대가 되면서 저 많은 물건을 나는 줄 데가 없어지면서 저게 다 빚으로 남았죠. 이게 내 사업 몰락의 시작인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뭔가 혁신적인 게 나오면 과거에 사로잡혀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나락으로 가고요. 그 자리를 신세대가 채웁니다. 그리고 이들도 곧 고인물이 되죠. 아무리 개인 사업자가 시대 흐름을 읽는다고 해도 그 변화를 내 사업에 접목하는 건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과연 요즘 자영업자들이 절박한가? 난 지금도 사업을 운영 중이고요. 배달을 하면서 수많은 식당, 사무실 사장님들을 보는데 과연 이들이 절박한가 싶은 의문이 들어요. 물론 절박하겠죠. 망하면 빚인데 근데 너무들 무기력하게 있어요. 요즘 보면 자영업자가 일요일 쉬는 건 이해하는데 토요일도 의무적으로 쉽니다. 빨간 날도 다 쉬어요. 그리고 가게를 9시 넘어 열고 2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 저녁 7시 20분에 마지막 주문을 받고 8시에 닫아요. 회식 문화가 없는 요즘 절에서 돈을 벌까 싶어요. 실제 종로 이런 데 가도 평일 저녁 가게들 빈 테이블 많아요. 절반도 못 채우고 비어 있습니다. 2시 브레이크 타임이란 걸 알아서 1시 35분이라도 밥 먹으러 들어가면 곧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주문을 안 받아요. 19시 25분에 저녁 먹으러 들어갔는데 20분이 마지막 주문이라고 또 퇴짜. 밥 먹는 걸 포기합니다. 물론 브레이크 타임 없이 장사하고 늦게까지 여는 가게도 있지만 근데 이런 데는 순댓국집, 곰탕집 뭐 이런 게 다라 메뉴 선택폭이 좁아요. 과거엔 자영업자들이 만든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그래도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고 한 그릇이라도 더 팔려고 했는데 요즘엔 손님이 식당을 가도 우리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너 왜 이걸 안 지켜? 너한테는 안 팔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 내가 배달하면서도 이 브레이크 타임까지 시간이 널널한데도 직원이 손님 주문을 커트합니다. 망하면 좆되는 자영업인데 사장이 이
직장인 같은 마인드예요. 쉬는 게 어딨어. 뭐라도 팔아야지. 브레이크 타임에 일하면 노동법에 걸린다는데 사장이라도 서빙 보고 해야죠. 나라면 그럴 것 같아요. 오피스 사무실 배달 다녀봐도 여긴 뭘로 돈 버는 데인가 정체 모를 사무실도 많고요. 요즘 젊은 사업가들이 마케팅은 진짜 잘하는데 이 가장 큰 문제가 힘든 걸 패스하고 바로 사장으로 올라와 버리니까 이 물건 원가 산출하는 법을 모릅니다. 여기저기 공장도 다니면서 좀 비교도 해보고 공장에 좀 있으면서 물건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고 해야 공임을 알 수 있는데 그냥 공장이 부르는 가격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니까 자체 생산을 해도 존나 비싸게 만들어요. 요즘 젊은 자영업자들 보면 힘들다 하면서 쉴 거 다 쉽니다. 그러고 힘들대. 손님이 없으면 늦게 나오고. 난 초반 사업할 때 손님이 없어도 아침 6시에 나왔고요. 매출 없을 때 내 물건 싸들고 길거리에서 노방으로 팔았어요. 주변 상인한테 쫓겨나고 날 쫓아낸 사람한테 내 물건을 납품해서 내 거래처를 만들었습니다. 절박하면 뭐라도 하게 되는데 요즘 애들은 말로만 절박하고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러면 날 꼰대 취급하겠죠? 자영업자한테 워라밸은 일이에요. 주문이 많고 일이 많으면 행복합니다. 난 아직도 사업하면서 제일 기분 좋았던 순간이 저녁 12시, 새벽 1시까지 내일 선적할 물건 맞추고 근처 호텔 사우나 가서 몸을 지질 때였어요. 내 몸이 좀 피곤해도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죠. 잘 나가는 사업자가 이 파멸하는 순간이 내가 이젠 돈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드디어 돈 버는 법을 알았다고 느꼈을 때 자신감이 맞게 충만할 때 내가 가진 모든 걸 자신 있게 사업에 베팅합니다. 내가 가진 걸 다 걸었을 때 이때 세상이 조용히 변하는데 난 그걸 모르고 있죠. 하지만 이제 저 상황이 되면 난 브레이크 없는 차에 올라타는 순간이고 손해보는 걸 알아도 멈출 수가 없어요.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도박장에 가서 가진 돈의 70%를 잃으면 30%더 남기고 와야 되는데 실상은 나머지 돈을 다 걸어서 한 방을 노리잖아요. 사업도 똑같아요. 나도 그랬고 내 주변 사장님들도 몰락 전에 다들 마지막 자본금을 올인했어요.